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일부러 중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헝따라든지 전력련이라든지 수상한 조짐들. 네. 자, 이것이 이제 시진핑이가 경제 실패하니까 과거에 마오쩌둥처럼 이제 이 문화혁명을 이기를 일으켜가지고 네. 지금 가고자 하기는 그런 징조가 아니냐.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며칠 이제 세계 경제 부분에 중국발 그 헝따 그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이 됐죠. 네. 예. 그 지금까지 그 소장님이 중국 관련 이제 방송을 쭉 하시면서 처음 나라는 언젠가 망한다 했는데 그때 댓글 단 사람들이 왜 망하지 않느냐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 이게 이제 그 망하는 이제 전주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난다고 해서 중국이 사라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세계 경제 종주국으로서의 이제 역할이 이제 상당히 이제 희석되는 막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헝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꽤 수일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조금 뭐 오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언론들이 이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 같은 대규모 재정 위기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왜 그런 사태로 치닫지 않는가를 보자면은 이게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치주의를 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기반을 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위험이라든가 모순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데 중국은 이런 사태가 났을 때 그 사회에 어떤 그 처리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걸 근원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존에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가지고는 파악하기가 힘든데 일단 여기서 저는 그 수학님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마 독자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봉합을 했다고 하는데 23일 날 이제 외채 그 달러 채권에 또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한 달 동안 유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되게 이제 그 이 분야 전문가들 이야기 따르면은 이제 망하는 건 확실한데 아마도 당장 처리가 될까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하이난 그룹이 망할 때 겨우 작년 2011년에 그 해결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망하고 나서 도산할 때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 특징상 그 나라 이제 그 통치 체제 특징상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 다른 서유럽에서 발생하는 재정 위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라프하게 보자면 사실은 중국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무역,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사실은 부동산 경기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이 이제 그 무역은 트럼프 때부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변질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고요. 미국도 물론 뭐 그에 동반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리는 부동산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 이 부동산이 GDP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정도 규모 가진 나라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만 봐도 이제 언젠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흔히 아마 언론 지상에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색 코뿔소라는 게 2013년에 처음으로 그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 경제학자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양반이 중국을 겨냥을 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이가 자기를 겨냥해서 비아냥거린 말인데도 중국에서도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 블랙스완 이야기했던? 그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예, 다른 무슨 뭐 북한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되는데, 그래서 이게 회색 코뿔소라는 게 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게 이제 마치 백조는 다 희다라고 생각했는데 백조가 희지 않고 검은 백조가 나타나 버렸다. 그러니까 통념을 깨는 사태가 발생해서 경제가 이제 완전히 이 혼돈이 벌어졌는데 회색 코뿔소라는 거는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그 우려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키우다가 제조업이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경쟁력이 해외 진출해서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쓰던 회사들이 이제 발을 빼고 중국에도 인건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중국의 제조업의 한계가 도달하고 이제 회사들이 다시 리쇼링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게 한국도 과거에 보면 부동산 건설 부분이 경기 띄우는데 제일 좋다. 그렇죠. 예, 거의 그래야 개인 뭐 역할을 했습니다. 고용도 많이 되고 네. 또 온갖 뭐 각종 이 아파트나 집을 지으면 납품하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결국은 국가에서 엄청난 부채를 갖다가 내어서 네. 부동산 회사들로 하여금 그 집을 지어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많이 짓다 보니까 뭐 한 개의 거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이 계속 그 사회 인프라 그러니까 중국의 고속철이나 네. 또 부동산 같은 부분에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걸 통해서 중국의 일종의 경기 부양과 일자리 해결을 해왔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거대한 괴물이 등장한 게 이제 헝다인데 과연 그럼 중국이 저 부동산 가격을 부담해서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또 외부의 그 미국처럼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고급 부동산을 계속 사들이는 행태, 런던이나 네. 중국이 과연 그런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고급 부동산을 사들일 매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 네, 그건 아니죠. 그럼 예. 중국 안에서 부자들은 해외로 가서 부동산 다 사잖아요. 그렇죠. 한국, 미국, 서울에 가서 캐나다. 사고 미국 맞습니다. 사고 예. 캐나다, 호주 가서 사고. 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의 부동산 저 많은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누가 저걸 뭔 소득을 가지고 바친단 말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번 위기가 예정된 위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외정된 위기였는데 아마 중공 정부 당국도 이런 사태가 날 걸 아마 오래 전부터 대비했다기보다는 알고 인지하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채 규모를 좀 봐야 되겠는데 현재 중공 전체 이제 국가 부채 규모가 말이 많습니다. 그 혹자는 뭐 3경 5천조다.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 내부에서 물경화만 그림자 경제기까지 다 합하면 이래저래 5경에 이를 거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일단 그 GDP의 270%가 이제 국가 부채로 되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죠. 얼마 전에 이제 최고로 아마 271%까지 찍었다가 지난 7월달에 265%던가 조금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GDP에 이 정도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뭐 터질 거라는 예상은 이제 그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여기서 흥다그룹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잠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1위가 아니더라고요. 2위의 부동산 개발회사더라고요. 근데 말이 부동산 개발회사지 그 안에 보면 자산관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열사 있어가지고 우리 삼성, 현대 같은 아마 그룹 재벌 그룹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이 했던 것처럼 문어발 이제 확장을 쭉 해왔었고 1위는 완다그룹이던가요? 근데 완다그룹은 뭐 괜찮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아마 근데 흥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완다도 좀 심각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회사 하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흥다그룹이 이제 언론에 난 걸 보면은 233개 도시에 무려 778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추진 계획이거나.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중국 내 협력사가 8,440개입니다. 예. 그럼 이게 아마 흥다그룹이 만약에 갑자기 무너진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계열사들까지 협력사까지 다 망하는 꼴이 그리고 거기에 되거든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공 숫자를 합치면 한 뭐 200~300만 인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최소한 뭐 45만 명에서 50만이다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딸린 식솔도까지 따지면은 그 충격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이 435조. 예. 그런데 부채가 359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1년에 2,000조, 3,000조를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 회사가 그러니까 흥다그룹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이게 GDP의 2%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조짐을 네. 중국 사람들은 같은 중국 사람이 제일 잘 아는데 네. 원래 고향이 중국이고 국적이 중국인 사람은 뭐 꼼짝 못하고 흥다처럼 갈 때까지 가야 되지만 홍콩의 거부가 중국에 투자한 사람이 하나 있죠. 유명한 사람. 리카승이라고 그 중국말로 리카싱 그 홍콩의 그 청쿵 그러니까 장강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 아마 중국계 중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개혁 개방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 등소평 이후에 중국 곳곳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이 사람이 작년에
그 중국의 100대 공신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는가 하니 이 사람이 시진핑이 되고 난 이후에 조용히 중국 부동산을 하나씩 다 팔아서 예. 대륙에서 발을 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중국과 홍콩 재산, 홍콩 것까지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럼 성견지명이 있는 네, 사람이네. 홍콩 것까지도 다 팔아서 다 팔았다, 이거죠. 중국의 예. 홍콩의 예. 77%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싹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그 매각한 게 한 1년에 한 7, 8주씩을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자산가들이 그런 거라도 벤치마킹 했었을 건데요. 그래서 그 아마 중국의 대도시나 홍콩의 대도시의 주요 쇼핑 건물 네. 큰 거는 다 이 사람의 소유인데 네. 이 사람이 돈을 들고 영국으로 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뒤늦게 예. 이 현상을 지켜보다가 심각함을 그러겠죠. 느끼고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돈 냄새라고 하면 부동산에 있어서 천재적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사람이 네. 중국에서 돈을 다 뺐는데 네. 이 흥단은 제가 봤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막판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흥다그룹이 사태가 났을 때 아니 뭐 중국 정부가 만약에 이게 도산시켰을 경우에 여파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그냥 뭐 20조 정도 풀어가지고 이자 갚게 하고 구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낙관론도 제기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그 소장님 잠깐 요 코너 말씀하실 때 그게 아마 각 그 지방하고 이런 데서 아마 이 흥다그룹이 망할 때를 대비하라는 이제 지시문이 딱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지금 금년에 만기가 도래한 5년짜리 채권이 무려 993억 원입니다. 이자가 7,990억 원이고요. 거의 뭐 1조에 육박하는 그런 이자를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아마 이제 포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이게 파급 효과가 발생하면 이제 그 정치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난 그룹이 망할 때 4년이 걸렸던 거로 봐서는 이것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제가 소장님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법정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체제는 그런 게 아니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너가 기다려 좀 이따 갚아줄게 하면 그만입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이 중국이 과거에는 집을 배당을 해왔잖아요. 예, 공산당에서. 맞습니다. 네, 직위에 맞게. 예. 집을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엔 공식적으로는 건물이만 주인이지 땅은 중국 정부에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지상권만 사회주의니까. 인정해 주는 맞습니다. 경우죠. 예. 근데 98년에 중국이 집을 배당을 포기하고 그 역할을 부동산 기업들한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98년 이후에 민간이 이제 집을 공급하는 쪽의 역할을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수행하면서 정부가 이런 부동산 분야를 굉장히 키웠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중국이 부동산 개발을 갖다가 해서 막 신도시를 해가지고 막 지어대면서 그 속에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GDP에서 지금 부동산이 30%를 차지해요. 맞아요. 29% 30%. 네. 그래서 부동산이 침체로 가게 되면 곧바로 전체 중국 경기에 타격을 입는데 근데 지금 일본 언론들이 분석하기는 일본이 한참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당해서 꺼지려고 할 때보다도 지금 중국의 버블이 훨씬 더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규모로 봐서는. 네, 그러면 중국의 거품이 더 심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방식은 결국은 이 가격이 하락해가. 그래서 그 부동산 거품에 투자했던 돈들이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그야말로 은행 차입금을 못 갚게 되면서 그냥 이 무너지는 형태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대사님 그 일본이 과거에 90저기 이제 그 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질 그렇죠. 때 거품 경제. 일본의 그 뭐 백화점 유명 백화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투자했다가 막 골프장이고 위락 시설에 투자했다가 그게 전부 똥값이 되고 은행 빚은 못 갚고 이제 문을 닫으면서 막 죽도록 사지 않은 이런 사진들을 맞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 자본주의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조정을 하는데 네. 중국은 이제 중국도 분명히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이 되면 흥다가 저런 빚을 질 정도면 그거 빚으로 유지해온 부분이 그래도 경기가 상승이면 네. 계속 빚을 갖다가 또 내고 하면서 유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흥다가 저래 부도가 나는 거는 지금은 경기가 안 하락으로 되고 그다음에 좀 지어놓은 집이 잘 안 팔리고 네. 집값을 높게 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흥다가 저런 금융 위기에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리를 도저히 채우지 못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6%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때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위 계수가 무려 0.6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쯤 되면 서구 사회 같으면 폭동이 나도 당연한.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그 제 3기를 갖다 맞이하려면 뭔가 이제 소득 분배, 재분배 정책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과열 경기의 어떤 그 부동산을 갖다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건 아마 작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부동산이 갑자기 이제 돈줄이 막히느냐고 보니까. 이게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중공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 기업 부채 관리책을 그 세 가지가 있었더만요. 아마 그 3 레드라인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율은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이제 순 부채율이 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유동 부채는 현금성 자산의 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되면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수학님 말씀대로 지금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도시에 이제 거의 뭐 공동화된 그런 유령 도시들이 산재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은행도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제를 40%를 뒀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건 하지 말은 이야기거든요. 이러다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3천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3천 채가 아니고요. 300만 그다음에 3천만 채. 그다음에 이게 300개 부동산에서 이미 파산 상태입니다. 이미 파산했습니다. 완료행으로. 그래서 흥다가 그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망했다는 거고 크고 작은 회사들은 이제 다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이게 그 리만 브러더스 같은 재정 위기보다는 시스템 위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 하락을 아마 주동할 거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지금 현재 일반론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중국의 경제 시스템의 독특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전체의 그 부의 그러니까 70%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총 자산 가치의 자산 가치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부동산이 52조 달러, 채권이 12조 달러, 주식이 8조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부동산이 26조 달러, 그리고 채권이 44조 달러, 주식이 34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집보다는 채권에 주식에 훨씬 많이 투자하는데 일본도 미국보다는 아마 부동산율이 좀 높을 겁니다. 조금 높지만은 그래도 중국처럼 저러지는 않을 건데.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중국인의 도시 거주자의 90%가 이게 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통계치는 모르겠는데 한국도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도 중국화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대부분 나이 든 사람 노후 자산이 현금이 별로 없고 부동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식하고 이런 건 소위 말해서 젊은 세대가 하지 과거는 세대가 이렇게 잘 못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의 90% 100% 올인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종말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저 공산주의 경제라도 겉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갖다가 표방하고 있고 배급 경제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한은 지금 중국만 디커플링 돼 갖고 위기를 갖다가 공산당 내부에서 끝없이 뭐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흡수할 수도 어려울 거고 결국은 저것이 그 어느 시점에 가면 중국 공산당 의지하고 관계없이 흥다가 신호가 돼가 나머지 큰 300개 정도의 큰 부동산 회사들 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봐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흥다가 지금 사실 오래 왔거든요. 그 얼마 전에 최강희 전북 감독이 중국에 뭐 한 돈을 뭐
600억인가 뭐 받으면서 그 생팀입니다. 예, 그게 흥다가 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 선수들 다 끌고 와가 네. 중국 네. 축구의 수준을 뭐 높이니 어쩌니 했는데 가자마자 그 흥다라는 데가 위태 갖고 계약이 취소되고 막 그래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3년 됐단 말입니다. 근데 되게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매스미디어에 쫙 뜨고 나면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때 그러면 왜 최강희 감독 연봉을 주지 못해가? 예? 그래서 최강희 감독이 흥다에 간다고 난리가 났다가 돈 많이 받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이 계약 취소되고 난리가 났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을 갖다가 축구팀 하나를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이게 흔들거린다는 거 봐야 돼요. 근데 사실 부동산 추동 경기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소장님 이 사실은 건설 경기가 제일 사실은 경기 띄우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건설 아파트 짓고 그러면 그렇죠. 과거에 그 노태우 때 100만 원 뭐 집 짓기 독재 국가에서는 좀 독재성이 있는 국가 주도 경제 개발에서는 아파트 부동산이죠. 그래서 노태우 때 100만 호 짓고 난리치다가 결국에는 뭐 이렇게 부실 그 아파트들 많이 만들고 이랬는데 중국은 보니까 이 아파트가 우리처럼 아파트를 딱 만들면 그 안에 무슨 그 기자재라든가 다 깔리는 게 아니고 집만 들어있더만요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이라든가 안방이라든가 도구 같은 거 전부 자기가 다 맞춰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날림으로 지은 거 아니? 얼마 전에 TV에 한 봤더니 화장실에 문을 여는데 변기에 걸려가지고 반 이상 열리질 않습니다. 이런 구조고. 그래서 결국 날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뭐 이 쉬자인이던가요? 그저 흥다 그 그룹 사장. 쉬자인. 이 보니까 이거 한자로 보니까 허시더만요 보니까. 근데 이 허가들이 이게 희대 사기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허생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저 허경영이 희대 사기꾼이죠. 저기 이제 서울시장 때 3위까지 했다는 거 보면은 이 나라 정신구조가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고. 그다음 제가 학교도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부산에 아시아 최대 모역 그 서남식이 허봉룡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년 징역 받고 그뭐 뇌물도 많이 쓰고 그 허가들이 많은데 이 사람도 허가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흔히 아직 100%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거 손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그 자기 시진핑하고 정적에 있는 그 상하이방 쪽에 장점인계 쪽에 그 손을 대고 있는 놈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상하이방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를 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게 중국의 마초 기질에 이제 그 이런 건 맞지 않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결국 이것도 결국 정치적 공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국의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일본의 금융위기, 90년대 버블이 꺼질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집값이 연봉의 몇 배였는가 하면 연봉 18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을 이제 모으면 집을 사는 거예요. 연봉에. 지금 한국이 몇 배입니까? 평균이 11억 7천인가 그래요. 한국 10억 넘었죠. 그러면 한국이 평균 연봉이 한 5천만 원 받는다면 22년, 23년, 24년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꺼질 때 18배였어요. 중국은 지금 몇 배인가 하면 57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같은데 이러다. 선전은 57, 베이징이 55. GDP의 29% 30% 같으면 이 수치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GDP 대비 민간 부채가 220%. 일본이 거품 경제 직후에 218%인데 그것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이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1,800조 가계부채 중에 한 절반쯤만 되겠습니까? 지금 신용대출 안 하니까 전부 담보대출이면 거의 다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이 21% 정도였는데 거품 꺼질 때 중국이 27%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의 거품보다도 중국의 거품이 객관적 수치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꺼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공산당의 관리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작동 불가 상태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돌아갈 때는 관리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를 공산당이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경외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특히 한국이 심해요. 어떤 행태로든 내부적으로 흡수해서 돌리겠거니 생각하는데 이미 집에 대해서 배급의 가치라는 공산당의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 가치로 집값을 미기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 가치가 저게 무너져 버리면서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갖고 나자빠질 건데 그러면 중국 정부가 뭡니까? 짐바브웨처럼 종이 돈을 찍어내어서 버티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내재적 수습이 안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유사한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 부동산 거품 붕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얘들은 기축통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니까. 그렇죠. 그래 이래 되면 만약에 중국에 저런 식의 사태가 나면은 소위 말해서 중국에 투자했던 신흥국들의 달러채가 전부 미국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미국은 크게 손해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작년부터 잘 안 알려졌던데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찍어낸 돈이 그 전에 있던 미국의 달러 통합의 20%를 찍어냈대요. 아 그렇게 해가 기축 통화를 늘려도 에이씨 뭐 우리가 하우스가 문 닫지 않는 한은 하우스 안에서 칩을 늘리는 거는 우리의 마음대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걔들 경제 특권이죠. 근데 중국은 여기 외부하고 엮여져 있는 경제에서 저렇게 돼버리면 이제 중국 돈의 가치가 급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달러하고의 위안화하고의 가치를 이렇게 확 벌어지게 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인데 지금 달러하고 중국의 그 위안화를 연동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그러면 연동되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안화를 안 쓰지요. 안 쓰죠. 안 쓰는 사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중국이 저게 만약에 자본주의 경제학자들 같은 사람이 중국 내부에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면 중국 경제가 붕괴 위기다라고 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가고 아니면 차라리 헝다나 몇 개를 파산시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낫죠. 충격을.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경제는 망하는 것도 시진핑이 허가가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헝다가 죽었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끌고 가야 되니 문제는 그 속도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100% 확인이 안 되는 결국 추정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 당국으로서도 헝다를 살릴 생각은 없고 살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지금 이 수치, 이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다만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이제 그 경제적 충격을 갖다가 좀 쿠션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아마 근데 이게 이제 질질 끄는데 수습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헝다에 돈을 지불하고 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50만 명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집을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집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은 몇십 년을 모은 돈이에요. 그러면 150만 가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날 건데 그러면 중국이 이제 이 돈을 갖다가 어디서 조달해가지고 150만 원을 완공시켜줘서 줄 거냐 하는데 첫째 조만간에 시장인가 그 헝다 회장을 아마 깜빵에 가두고 그마 재산을 다 뺐겠죠. 뭐 그 수밖에 없죠. 그마 근데 재산을 다 뺐은들 이걸 갖다가 집 150만 채를 지어줄 돈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도 지금 문제는 이런 이제 이런 헝다 사태하고 결부시켜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모든 지표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거처럼 이제 세계 공장이나 이런 개념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고 차이나 리스크라는 거는 계속해서 상승 일변도를 그리는데 그러면 왜 여기에 이제 빨리 지금 돈을 빼고 있지 않느냐. 물론 돈을 빠진 건 사실입니다만 또 어찌 보면 새로 또 신규 투자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월가 같은 데서. 그래서 최근에 그 손턴 같은 사람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북경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신장 위거르까지 방문했다는데 이건 좀 아마 좀 외교적인 아마 뒤에 뭐 뒷거래가 있는 것 같이 냄새가 풍깁니다. 비즈니스맨이 거기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게 주위에 투자 회사들은 일단 거기 설비 투자를 삼성처럼 무슨 설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돈을 갖다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중국 시장에 보인다면은 지속적으로 투자는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트렌드 같습니다.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과거같이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내부의 이런 모순이 이제 폭발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하는 건데 결국에는 얘들이 그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 그 원칙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친중학자인데 이 양반은 이제 그 중국 경제 현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오에서 답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오는 이제 유능한 경제학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망조로 하는 건데 현재 같이 그런 이제 경제 성장 일변도에
그 수출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결국에는 이제 과거를 회귀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바람직한 현상을 보는데 중국은 원래 중국 공산당이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오히려 뭐 1966년을 후퇴했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 흥다 사태는 아마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아마 기폭제일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아마 중국 경제가 어떻게 이제 변동되고 망가지는가 하나의 조그만 계기로 그렇게 아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리만 브라더 같은 사태가 중국에 발생한다. 그렇게 보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 전력난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하시죠. 뭐. 네. 이게 갑자기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지금 뭐 똑같이 표제가 붙었더라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의 경제난이 전력난이 흥다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전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웃긴다고. 중국 삼성이 이제 정전 주로 일어났다 그러죠. 정전 사태가 났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그 소위 말해서 전체 성 중에 절반을 갖다가 전력 제한을 이미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그 정전을 그러면 왜 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정전한다라는 거는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석탄 부족입니다. 석탄이 구입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이게 지금 호주하고 뭐 관계나 결국 그거로 봐야 되는 게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 봐요. 처음에는 이제 호주로부터 수입한 석탄이 얼마나 되길래 호주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느냐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전체 수출 석탄 소비량의 그 수출량이 절반을 호주에서 가져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호주가 이제 값도 싸고 굉장히 질이 좋은데 중국 자체에서도 이제 석탄이 개발됩니다만 질은 안 좋고 오히려 생산 비용은 너무 이제 큰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 나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호주하고 이제 보복한다고 이제 그 석탄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석탄 소비량이 절반을 그 호주에서 수입해오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호주 석탄이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발전용 석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이구동성을 아마 다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광둥성이라든가 장수성, 저장성 이런 게 10개성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중국 경제의 산업경제 핵심을 이루는 구역이거든요. 거의 3분의 1이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난이 이렇게 내면은 이게 아마 호주 석탄을 이제 사오면 되는데 중국이 또 꼴에 또 자존심 하나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는 못 하겠죠. 그 다음에 호주 석탄에 대해서 무려 이제 80% 이상의 관세를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타 뭐 소고기라든가 초주에서 수입하는 이제 그 수입 상품에 대해서 뭐 소고기 포함해가지고 석탄, 그다음 철광석 모두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렸기 때문에 호주하고 막 다시 거래를 하자 그러면 호주가 그 관세 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 자존심 상하는 건 아마 중국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면은 호주하고 이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앞으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킨 나라에 본때를 보이겠다 하는 게 호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전력난 사태가 나도 호주한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죠. 좀 희한한 게 세계에서 제일 흔하고 또 제일 그냥 뭐 천안 지하 강물이 석탄인데 중국이 저 석탄을 가지고 화력 발전소를 떼는 데서 그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중국이 전부 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국 그 산에서 석탄은 무지기로 나올 것 같은데 중국이 석탄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장님 아까 말씀하신 건 차라리 북한 같으면은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 겁니다. 북한 같은 그냥 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등소평 때부터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시장 모델을 해가지고 가격 개념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도 지금 히토류라든가 지하자원이 무진장한데 문제는 발굴하고 그 채굴 하는 그 생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셰일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유사한 셰일가스가 있는데 사실은 채굴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난 사태가 지금 이거는 좀 웃기는 게 중국 정부에서는 또 웃기는 성명을 냈더만요. 이게 뭐 북경 올림픽을 대비해서 탄소 중립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게 21세기에 이게 불이 나가고 한다는 거는 특히 그 동북 삼성 이쪽 그 흑룡강성인가요? 흑룡강성 그다음에 랴오닝성, 요령 또 하나가 뭐죠? 연길 있는 데가 뭐죠? 그기가 길림성. 예. 아 근데 소장님 이거 여담이도 옛날에 우리 때는 그 한자음을 따서 뭐 택동, 주울레, 정소평 이랬는데 바꿔 하니까 어렵죠. 아니 이게 요령, 라오닝, 뭐 길림, 지린성 뭐 아니 어떤 건 또 섞었어요. 어떤 거는 섞었으니까 이게 좀 혼돈이 되는데 독자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 같은 것도 제가 이름 좀 헷갈리는데 여기다 뭐 동국 삼성다 뭐 좀 낙후된 그런 상태라서
심각한 이제 그 전력난 이게 아마 앞으로 언제가 지금 과연 이게 중국이 뾰족한 해결 방법이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 석탄을 수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아공 그다음에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데 그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그 운송 거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석탄은 네. 석탄 비용이 물류 거리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벌크라 가지고 네. 양은 무지기 많은데 가격은 또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먼 길을 가서 가오면 석탄값이 부지기로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이 지금 이 부동산의 위기에 이제 이 전력 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위기 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